안녕하세요. 사과점입니다. 자, 우선 전산세무 1급 95회차 풀이를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원래 이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세무사 1차 시험이 5월 29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일에 치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경관리사 제가 영상도 지금 막 찍고 있잖아요. 학생들 뭐 보여주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공개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 막 그런 상태라서 이거 찍을 시간까지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안 찍으려 그랬는데 95회 저 말고도 이제 전산세무급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분들 영상을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영상 올리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다음에 세무사에 이의 신청을 넣고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답안이 이상한 거를 저는 이제 카톡방 분들한테도 이제 언급을 시험 본 날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답안이 두 개가 이상하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전표 1번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4번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전표 이제 문제 조금 이제 가다반이 이상하다. 그래서 답안은 원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의견을 냈는데 뭐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신청 1번 문제 특히나 4번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을 넣으신 것 같은데 1번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을 안 넣으셨나 봐요. 그래서 확정 답안이 가답안으로 굳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세무사에도 이제 뭐 세무사분들도 사람이시니까 그러고 채점하시다 보면은 업무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이 누군가 이제 영상 찍으시는 분들 많고 강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 일을 넣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었죠. 근데 확정 답안이 올라오고 다른 곳에 막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그 누구도 이 영상 찍으시는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이 일을 궁금증을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신청을 넣습니다. 1대1 문의로 이신청을 넣고 그게 언제 넣냐면은 제가 제가 그 샷도 갖고 있는데 샷을 보여드리는 건 조금 오버할 것 같고 5월 6일쯤 났거든요. 5월 6일. 그래서 답변을 오늘 받았어요. 오늘. 그래서 5월 6일쯤 넣은 다음에 이제 답변이 한 3, 4일 정도 안 달리길래 제가 5월 10일 날인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런데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산 세무 문제는 아닌데 세무사 이제 기출 문제들 중에 2019년 기출 문제 이거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현재 세법이 개정돼서 현재 출판되고 있는 기출문제집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법조항 이렇게 달아드려서 이제 의견 신청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라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오늘 받고 다음에 답안이 수정이 됐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뭐 제가 꼭 잘났다라는 건 아니고 저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에요 지금도.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풀이를 올려드리고 있지만 저도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실무자분들 중에 훨씬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도 많고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시면은 좀 뭐라 그럴까 검토를 하시면서 조금 이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영상 찍은 거에도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다음에 뭐 제가 부족한 점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답안이 이상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풀이를 해보면은 올해서부터 개인적 공급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디 바뀌었냐면은 여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요 이제 실비변상적인 목적이나 복리후생 목적이 개인적 공급이거든요.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적 공급이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각 호에 대해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이 각 호에 들어가는 거는 이걸 말을 풀이하면 결국 뭐냐면은 각 호에 들어가는 건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실비변상적인 목적이나 복리후생 목적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1, 2, 3은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흔히 아시는 작업복이나 작업모나 작업 하나, 직장 연애 활동이나 직장 문화 활동 관련해서 재화를 제공하는 거, 뭐 체육대회 했거나 이런 것들. 그러고 3번인데 3번이 올해 개정됐어요. 요게 시중 교재에도 반영이 안 돼 있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각 목별로 되셨어요? 사용인 한 명당 각각이요, 각각 사용인 한 명당 10만 원을 한도로 한대요. 그래서 이게 10만 원이고 이게 10만 원 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위해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뭐 경조사 활동으로 제공하는 금액이 10만 원이 넘었거나 아니면은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이 10만 원이 넘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예요. 요게 올해 개정사항이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10만 원 이하면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가 끝이었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선 시가 부분에 대해서 과세표준 적용을 다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5만 원을 공급했다. 예를 들어 생일로. 그러면은 10만 원 이하니까 되셨어요?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근데 15만 원의 개인적 공급이 발생했다. 근데 그게 생일과 같은 사유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빼고 남는 5만 원에 대해서 간주 공급으로 보셔야 돼요. 되셨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풀이에 대한 적용을 한번 해보면 1번 영업부서의 임일한 가장이요. 직원이죠. 생일 선물이죠. 오케이. 그럼 아까 제가 봤던 나목에 해당을 해요. 당사 생산한 제품이에요. 이것을 자 사용했대요. 생일 선물로. 그럼 이제 개인적 공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시가가 얼마냐면은 30만 원이거든요. 이 중에 한도가 얼마라고요? 10만 원. 그래서 30만 원 중에 마이너스 10만 원을 차감해서 그 외 나머지 20만 원만큼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가 재화의 공급.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세 표준인 거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간주 공급은 증빙 서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별. 물론 간주 공급 중에서도 직매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건 지금 개인적 공급이니까. 그래서 건별. 다음에 과세 표준은 얼마? 20만 원. 되셨죠? 부가세가 얼마? 2만 원. 다음에 분계 유형은 어떻게 된다고요? 혼합. 되셨어요? 호팝 말고요. 혼합. 다음에 분계를 내면은 차변의 복리후생비. 다음에 800번대 영업부서니까 금액은 대변을 먼저 써볼까요? 제품을 줬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원가 판 게 아니잖아요.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만원 원가. 그러고 적요 8번이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라고요? 2만원이라고요. 이게 원래 3만원 발표가 돼 있었거든요. 작년세법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과세 표준이 20만원이니까 부가세 10% 2만원이다. 그래서 차변에 들어가는 복리후생비가 22만원이다. 요거 하나. 그래서 요게 이제 답안이 정정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하단으로 내려갈게요. 자, 2번 갑니다. 당사의 영업부서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렌트를 했대요. 렌트. 근데 승용차가 1000cc 초과 8인승 이하네요. 그죠? 자, 그럼 이거 불공제 자동차죠? 그래서 불공제 자동차는 구입, 유지, 임차 전부 불공이에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보이니까 불공이네 가 내셔야 되고 불공. 다음에 공급가액은 150만원. 다음에 부가세가 15만원. 다음에 거래처는 지금 어디냐면은 거래처가 예인 렌트카죠. 그래서 예인 렌트카고 다음에 분계 유형은 지금 외상 미수금이라고 적혀 있으시죠?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임차를 하는 입장이니까 돈을 못 줬어요. 그래서 차변에 들어오는 게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변에 미지급금이 될 거라 혼합이 됩니다. 다음에 차변에 임차료 계정 쓰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고 이거래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오케이 못 줬다라는 거 확실하죠. 자, 그러고 지금 임차료는요 영업부서 거니까 800번 떼겠네요. 그래서 800 금액은 불공이니까 부가세 합쳐서 165만원.
다음 대변의 미지급금, 다음에 예인 렌트카 금액은 165만원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그러고 5월 30일 당사는 저명한 학자인 스미스 씨, 자, 미국 거주래요. 자, 그래서 요런 상태에서 이제 비거주자가 와가지고 강연을 하시게 되면은 조세조약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조세조약을 살펴보니까 3,000달러가 넘으면은 이제 원천징수가 22% 원천징수를 한다. 근데 지방세가 포함돼 있다. 그럼 지방세는요, 본세의 10%죠. 아, 이렇게 쓰면 조금 지저분하니까 타자로 칠게요. 그래서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본세의 10%죠. 그래서 요거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법인세 계산할 때도 요세 설명을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본세의 10%다. 그래서 본세가 지금 몇 퍼센트인 거예요, 결국?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율은 20%죠. 그래서 지방세율은 본세가 20%니까 곱하기 10%를 해서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예수금의 거래처는 화성세무서로 본세 20%, 다음에 지방세의 경우는 화성시청으로 2%는 화성시청으로 거래처를 걸어주래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면, 자, 차변에 들어오는 게 용역비예요. 용역비. 딱히 뭐 별말이 없었으면은 결국 용역의 공급을 받았으니까 뭐 수수료 비용이라고 쓸 수도 있고 교육훈련비는 조금 오버겠다. 지금 강의료네. 그러네요. 교육훈련비라도 쓸 수 있겠네요. 강의료니까. 교육훈련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나왔냐면은 용역비 계정을 쓰래요. 되셨죠? 문제에서 지금 뭘 쓰라고 주어줬거든요. 그래서 용역비 계정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이게 어디 거냐면은 회사 임직원에 대한 강의래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800번대 코드일 것 같기는 한데 딱히 뭐라고 안 나왔어요. 되셨죠? 딱히 뭐라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800번대 같으니까 800번대라고 적어둘게요. 이것도 사실 좀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어떨까? 판관비인지 아니면은 제조원가인지 좀 적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를 잡아야 되냐면은 강의료로 3,300달러를 지급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늘 환율이 지금 1,110원이래요. 그래서 이 자리 들어오시는 게 3,300달러 곱하기 1,110원 하셔서 3,300 곱하기 1110 하시면 366만 3천원이 되실 거고요. 다음에 대변 자리 들어오시는 게 예수금을 먼저 쓸게요. 예수금으로 첫 번째 화성세무서 거. 요게 이제 본세죠. 그럼 이제 본세 같은 경우는 20% 원천징수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면은 366만 3천원에 곱하기 20%를 해서 금액은 73만 2,600원이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대변 자리 또 들어오는 게 지방세가 있겠죠. 그 지방세 예수금은 어디다라 그랬냐면은 화성시청가라 그랬거든요. 화성시청. 그래서 화성시청. 그러고 본세의 10%니까 366만 3천원에다가 2%를 곱하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73만 2,600원에 10%를 곱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냐면은 73,260원.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또 볼 게 뭐가 있냐면은 원천징수한 후 해외로 송금했으며 송금 수수료를 15,000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에서 인출했대요. 되셨죠? 그럼 이 수수료 비용도 지금 몇백인지 몰라요. 자, 수수료 비용 몇백인지 몰라요 지금. 제 생각에 800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얼마냐면 15,000원. 되셨죠? 그럼 차변 대변은 같아야 되니까 차변 합계 366만 3천원에 15,000원을 더하고 대변에 들어있는 금액을 빼주면은 지급한 보통예금 총액이 되겠네요. 그래서 366만 3천원 플러스 15,000원 마이너스 73만 2,600원 마이너스 73,260원을 빼시면은 금액이 얼마냐면은 287만 2,140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제가
프로그램 아직 안 봐서 프로그램 열어놓기만 하고 프로그램 안 봐가지고 코드가 어떻게 잡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좀 잘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출제 기관에서 내려갈게요. 별말 안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도 이제 뭐 인정해서 답안을 수정해 주시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주최 측에서 사실 그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확정 답안 이미 올라와 있고 그래가지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자, 다음 또 갈게요. 자, 그럼 하단에 보면은 7월 1일 거. 이 문제는 어려워요.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모두 정답 처리가 됐는데 요것도 제가 카톡방에 올라왔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받은 거에 대한 금액이 안 나와 있어. 받은 거에 대한 계정 과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보통 이제 현금을 적든 뭐를 적든 그냥 답으로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모두 정답으로 일단 채점이 돼 있더라고요.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차변에 받은 게 뭘로 받았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1월 1일 시점에 사채 발행가액을 계산해 보니까 92만 8천 다시 92만 7,880원이었대요. 이게 발행가액이죠. 그러면 1월 1일 시점에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이고 다음에 1월 1일 시점에 할인 발행 차금은 100만 원에서 92만 7,880원을 빼면은 72,120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장부 금액이 이만큼일 수 있습니다 였던 건데 이거를 발행을 언제 했다 그랬어요? 사정이 생겨서 7월 1일에 발행했다 그랬죠 지금. 7월 1일 되셨어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만큼 상각을 하고 발행을 해야 돼요. 상각을 하고 되셨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상각을 한번 해보면 유효이자는 92만 7,880원에 곱하기 시장이자율 지금 12%라 그랬죠? 12% 곱하기 6 나누기 12 하셔서 92만 7,880원 곱하기 0.12 곱하기 6 나누기 12 하시면은 55,672원 이고 단수는 절사한다 그랬거든요. 소수점 뗐어요. 자, 다음 그러고 액면이자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액면이자는 100만원에 다음에 액면이자율 10% 곱하기 6 나누기 12 하시면 5만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두 개의 차액이 이렇게 유효이자에서 액면이자를 뺐을 때 차액이 상가액이죠. 상가액이 얼마? 55,000 다시 빼면 55,672원에서 5만원 빼니까 5,672원인 거죠. 그럼 이만큼이 상각이 된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할인 발행 적혀 있는 금액에서 요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고 상각이 됐으니까 그럼 그만큼 장부 금액은 늘어나겠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만큼 이제 액면이자만큼은 이제 뭘로 잡아야 되냐면은 미지급이자로 잡으셔야 돼요. 회사 사정상 지금 이자를 지급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서 이제 부채로 잡아놓고 결산이 되면은 상계 처리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이제 분계를 한번 내보면 차변에 현금인지 아니면은 몰라요. 되셨죠? 그리고 요 금액은 이따가 계산을 할게요. 자, 그리고 사채가 얼마짜리냐면 100만원. 다음에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일차라고 보통 쓰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얼마냐면은 72,120원에서 마이너스 5,672원을 빼는 거예요. 요만큼 상각이 된 거니까. 그래서 72,120원에서 5,672원을 빼면은 66,448원 요렇게 되고 다음에 대변에 이제 들어오는 게 미지급 비용. 그래서 5만원만큼이 지금 회사 사정상 이자를 지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까지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면은 차변 대변을 맞추게 되면 현금 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5만원에서 66,448원을 빼면은 현금 등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가 와야 되냐면은 98만 3,552원이 오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의 맹점은 뭐냐? 요게 없죠 지금.
받은 돈이 뭘로 받았는지 몰라요.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성립 자체가 좀 힘들다. 그래서 답안에 가는 게 이렇게. 계산 자체가 오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차변에 받은 게 뭔지 모르니까 문제가 오류인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다음에 나올 때는 현금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결산 문제 전표풀이 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쉽죠? 자, 장기 차입금 1억 원, 만기일이 2022년이래요. 그럼 이제 결산 시점으로 만기일이 1년 이내 도래하죠. 요거는 이제 문제 줬죠. 그래서 바로 그냥 갈게요. 전산세 1급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런 문제는 할 수 있을 거니까 장기 차입금 미래은행 1억을 잡아서 비유동부채를 줄여주고, 그리고 그게 갚을 날짜가 1년 이내로 들어왔으니까 유동부채로 잡아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 미래은행 1억 이렇게. 자,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하단 보면은 요것도 뭐 어렵지 않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죠. 그래서 앞에 전표가 두 개가 어렵다 보니까 개인적 공급도 그렇고, 다음에 뭐 세 개 정도 어렵죠. 사채도 어렵고, 다음에 용역비 계산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뒤에 이제 결산분기가 좀 쉬워요 지금. 자,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당월 기여금 2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그러면은 12월 1일에 이미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200만 원이 납입이 돼 있대요. 되셨죠? 다음으로 결산일 현재 퇴직금 추계액이 1억 6천이래요.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은 9,800이래요.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되셨죠? 왜 그러냐면은 확정급여형 이제 퇴직연금 설정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이 신고조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충당부채를 장부상에 굳이 잡지 않아도 세무조정하면서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잡으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요건 제가 최근에 재경 올려드리면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분 같은 경우는 결산조정이시죠. 그러니까 회사가 회계처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 들어오는 거는 추계액 1억 6천에서 마이너스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3억 다시 1억 3,400을 빼서 남는 보충법 금액 2,600만 원만큼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 가서 치시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마무리로 지금 나와 있는 게 판관비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800번대 코드구나 라고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결산 문제 3번. 당사는 제품 재고는 다음과 같다. 제품과 관련한 감모 손실을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아이고 밑줄이 안 이쁘네요. 그냥 할게요. 일반 전표 메뉴 입력하고 결산자료 입력에 기말 제품 재고를 반영하시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 감모에 대한 이제 금액을 계산해 보면 장부단가 곱하기 장부수량을 한 장부금액과 다음에 장부단가 곱하기 실제수량 을 한 금액, 여기가 실제 수량을 한 금액의 차이가 지금 감모 손실인 거죠. 결국 이제 감모 손실이라는 건 뭐예요? 수량 차이 부분에 대한 거죠. 그래, 장부 단가가 지금 얼마냐면은 장부 단가가 1,000원 되셨죠? 이렇게 장부 수량은 5,000개, 그럼 여기가 500만 원일 거고, 장부 단가 1,000원 곱하기 실제 수량은 지금 얼마냐면 4,750, 그러면 475만원. 그러고 그 중에 감모 손실 중에 60%가 정상이고 40%가 비정상이래요. 회계처리를 잡아야 되는 건 비정상을 잡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정상 부분 같은 경우는 매출원가에 기말재고 치면 녹아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들어오시는 게 차이가 지금 얼마냐면은 25만원만큼 감모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 60% 다시 40%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정상 감모란 얘기죠. 그래서 비정상은 얼마냐면 10만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분계를 하게 되면은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10만원, 해변의 제품 적요 8번 10만원이 되고, 다음에 전표 후 결산자료 입력에 기말 제품 입력은 항상 요걸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평가 손실이 있으면 뒤에 거 계산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기말 제품은 가운데 거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말 제품은 지금 얼마 나와야 되냐면 475만원.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말 제품 입력하고 전표 추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3번 문제가 끝이고요. 자,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4번. 법인세 등 정리하는 문제. 이 문제는 이제 뭐 전산생명도 기출문제 막 여러 개 풀어보신 분들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법인세 등부터 보시는 건 조금 힘들고, 여기 있죠? 요거 중간이납세. 요거랑 이제 원천납부세액이 있으면 이게 선납세금인 거죠. 그래서 요게 선납세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회계처리를 내면 대변에 들어오시는 선납세금이 얼마냐면은 580만 원이죠. 그럼 이제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얼마냐 인건데 지금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계산해서 나온 차감 납부할세액 요거 822만 원에 다음에 지방소득세에 대한 거 155만 2천 원 요건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실제로 납부할 세액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미지급세액인데 이게 2번 말이 헷갈리라고 막 이렇게 써놨어요. 법인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의 선납세금은 없으며 납부할 세액은 155만 2천 원이다. 그럼 이거 말 정리하면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선납세금이 없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155만 2천 원이다. 인건데 이게 실제 시험을 보시면서는 이거 말 보면 되게 헷갈려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지방소득세는 본세의 10%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본세가 지금 어디냐면은 요거죠. 그래서 본세가 1552만 원인 거고 다음에 곱하기 10%죠. 그래서 곱해보면은 이렇게 하면 얼마냐면은 155만 2천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이 지방소득세 계산을 하실 때는 이게 2014년에 바뀌었나 그랬는데 법인세 총액이에요. 총액.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나 이런 거 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산출세액 가지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법인세법상에 이제 공제감면세액 빼고 그러고서 그 빼기 전 요거 빼고 산출세액 가지고 됐죠? 그래서 산출세액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거구나. 그럼 지금 이게 지방소득세네 라고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됐죠? 수험생분들은 사실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압박감에 긴장감에 저도 이제 세무사 시험 제가 작년에 보러 갔는데 되게 긴장 많이 했어요. 실제 재정학을 60분 동안 풀고 있었으니까. 세무사 1차 시험 보신 분들 제가 지금 말한 얘기 들으시면서 이상한 놈이다 그러시겠네요. 네, 제가 긴장해가지고 재정학을 제가 생각한 시간 내에 못 풀고 거의 50분? 55분을 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 작년 시험에서 1교시 때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미지급세금이에요. 그래 더하시게 되면은 822만 2천 원에 그러고 하단에 지방소득세 155만 2천 원을 더하시면은 미지급세금이 얼마냐면은 977만 2천 원이 되고요. 다음에 차변에 들어오는 건 법인세 등이겠죠. 등. 되셨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더하면 9772 플러스 580만원 하시면 1557만 2천원 요것도 되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 전표 처리가 결산자료 입력 가서 추가하시고 전표 추가해도 똑같아요. 지금 전표 처리는 되셨죠?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가지고 법인세 등 계산하셨으면은 선납세금 가서 치고 추가 계상액에 요거 쳐주면은 어차피 금액 계산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전표 추가하셔도 동일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제가 잡설이 많아서 문제 입력은 화면을 정지했다가 다시 새로운 화면을 열고 다음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